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막 지역의 농경 정착민의 축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구체적인 사례는 이 노브루즈라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화합 및 우호 정진, 그 다음에 평화와 연대라는 가치 촉진을 위해 펼쳐지는 신년축제인 이 노브루즈를 통해서 각 국가 혹은 민족 공동체의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 노브루즈라는 축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국가 혹은 지역에 따른 이 축제의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세계유산 공동등재에 등재가 안고 있는 아니면 내포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브루즈라는 신년축제가 2016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나라에서 축제를 개최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사람들은 한 해의 어떤 무사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노브루즈라는 축제는 본래 점성학적 계산을 통해서 결정된 매년 3월 21일에 개최를 합니다. 제가 편의상 노브루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축제를 개최하는 나라가 지금 여기 지도상으로 파란색 언더라인을 그어놓은 이러한 나라,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지금 요 지도에는 표시가 없습니다만은 인도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지난번에 우리가 얇고 납작한 빵 만들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사례에 포함된 나라들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예,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그 명칭은 나루즈, 나브루즈 등등으로 이렇게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공통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브루즈 축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설날이 끝나고 나면 정월 대보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월 대보름 축제를 떠올리시면은 한층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부름을 깨기도 하고 또 액마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나물밥을 해먹곤 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달집을 태우면서 가족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기도 하고 또 농부들은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어부들은 또 안전한 가운데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데 조업을 하면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원을 드리는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 동안에 펼쳐지는 이 중요한 뭐랄까요, 전통은 어떤 순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이 적은 이러한 나라들, 지도에서 보신 나라들에서 펼치는 이 노브루즈라는 축제는 노브루즈라는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새로운 날, 새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 한 2주간에 걸쳐서 축제가 펼쳐지는데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사, 그 다음에 기타 문화 이벤트 등등 다양한 행사들이 축제 형태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 동안에 펼쳐지는 중요한 전통은 어떤 순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밝음, 뭐 활기, 그리고 어떤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장식된 그 공간을 둘러싸고서 이 공간 주변에서 축제가 펼쳐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음식을 마련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한때의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옷을 입고 친인척을 찾아가서 또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 특히 이제 노인과 이웃집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서로 만나면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명장들이 만든 그런 어떤 상품들을 특히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어떤 새 생명 혹은 순수함, 활기 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만큼은 아주 소중하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받는 대상이 어린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음악과 춤으로 구성된 거리 공연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또 물과 불을 활용한 어떤 의례가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나 혹은 민족에 따라서는 그 나라 특유의 어떤 전통적인 놀이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공예품을 만드는 그러한 행사도 아울러서 펼쳐지게 되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노브루즈라는 것이 어떤 행사인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유네스코 왜 안 되지? 이 영상은 유네스코 등재 신청용으로 제작된 그러한 영상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네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 노브루즈를 상징하는 깃발을 세우는 이 행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여기 40일 동안 세워준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런 인형극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무용도 선보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는 인도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니까 꼭 우리 정월대보름에 각 가정마다 돌면서 하는 지신밟기 같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신 영상을 통해서 이 노브루즈라는 축제의 어떤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금은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링크를 그런 노브루즈라는 이 부분 이외에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각 나라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서도 어떤 특수성이 나타나는데 그 영상 속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키르기스탄 이들 나라의 이 노브루즈 관련 축제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브루즈 축제의 관습은 어떤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을 도모하고 어떤 공동체의 연대와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던 등재되지 않았던 우리가 이 앞 슬라이드에 여기에서 제시한 요 4가지 사항들 1번부터 4번까지의 요 4가지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평화와 안보라는 그러한 어떤 보편적인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헌하는 어떤 인류가 보존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의 사례가 노브루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브루즈 축제의 어떤 다국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메커니즘이 이 민족 간의 어떤 문화적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국가와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의 어떤 문화적 상호 의존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공동의 어떤 요소를 가짐으로써 국가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활동과 교육 노력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조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또 다양한 민족들의 통합을 환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노브루즈 축제는 이란의 신화적 왕인 잠시드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같은 어떤 다양한 지역, 전통, 그 다음에 수많은 설화 및 전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수반되는 다양한 의식들은 이란에서의 어떤 불이나 아니면 냇물 위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키르기스탄에서 줄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문 앞에 와서 이렇게 촛불을 켠다든지 또 영상에 나왔던 경마라든지 아니면 씨름 등 전통적인 어떤 경기 등 지역에 따라서 사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시되고 신성시되는 가족 또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또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은 거의 모든 지역의 축제에서 공통된 요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축제의 1차적인 수혜자인 특히 어린아이들은 삶은 달걀로 이렇게 장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은 부인들은 노브루즈의 개최와 전승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이 노브루즈 축제는 세대 및 가족 간의 어떤 평안과 연대, 화해와 침묵의 어떤 침묵의 가치를 고취시킴으로써 지역민들과 혹은 국가 공동체의 어떤 문화적 다양성과 우애를 돈독히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 강의에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계유산의 공동등재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이 공동등재의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화해나 침묵, 아니면 연대, 평화와 같은 다양한 국가들이 동조를 해서 공동등재가 국가 간 혹은 민족 간 화합 및 우호정진, 평화와 연대라는 가치 촉진을 위해서 펼쳐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브루즈 축제처럼 광범위하게 흩어진 어떤 복수의 유사유산을 하나의 스토리 속에 관련지어서 때로는 국경을 넘어 서로 맺는 방법을 유네스코는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별 유산의 어떤 특성이나 지역성이 경시되는 그러한 위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몬순 지역의 풍토적 특성과 관련한 세계유산을 사례로 살펴볼 때에 제가 줄다리기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라고 강의 계획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유사한 성격이 나타납니다만은, 이 개별 유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지역성이 경시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성유산의 어떤 취사 선택에 있어서도 기준이 애매해지기 쉽고, 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지역의 어떤 속셈에 좌우되기 쉬운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산 간의 어떤 경쟁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핵심이 되어야 할 어떤 스토리 전개를 저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국가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세계유산에서는 세계유산에는 국내외에 상관없이 어떤 다양한 역학이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가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어떤 객관성과 공평성을 왜곡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관련이 있는 이 헤브론 성지의 세계유산 등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유네스코에서는 헤브론과 아브라함 무덤을 위험에 처한 팔레스타인 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국무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유네스코가 또 하나의 망상적 결정을 했다고 비난하고 유네스코 지원금으로 지정했던 100만 달러의 예산으로 헤브론에 유대인 문화유산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산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무슬림들에게도 메카와 예루살렘의 알락사 모스크 다음으로 중요한 성지로 여겨지는 이브라힘이 모스크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아브라함 무덤에 세워져 있는 건축물은 탄소연대 측정 결과 2000여 년 전 헤롯 대왕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지 1200년 후 막루크 시대에 외벽을 확장하고 미네렛을 붙여 모스크로 개조됐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헤브론시가 주체가 되어 팔레스타인 외무부, 관광부와 함께 10여 년간 준비해 추진한 것입니다.
헤브론 부시장인 유세프 알자베리는 헤브론 구시가지와 이브라임 모스크가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고 모스크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طبعا من أجل الحفاظ على البلدة القديمة ومن أجل الحفاظ على النمط المعماري الذي يعتبر من أهم الأنماط المعمارية الموجودة في العالم في قلب البلدة القديمة. طبعا توجهنا إلى اليونسكو من أجل الحفاظ على هذه الأبنية وحمايتها من التعديات الإسرائيلية على البلدة القديمة ووقف أعمال الهدم اللي حصلت في على بعض الأبنية الموجودة. الحرم الإبراهيمي هو حرم مسجد إسلامي. 현재는 이스라엘 군대 통치하에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유네스코 결의안을 통해 팔레스타인 정부가 원하는 것은 유엔 산하기관들로 하여금 이 땅이 팔레스타인 영토라는 것을 재차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I think that the Palestinians are interested in two issues here. One is to score points for future negotiations. The other thing is their fear Israelis are going to take over the site. 유네스코 결의안의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헤브론을 둘러싼 동방에서 국제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헤브론 땅의 소유권 문제는 역사의 어느 시기를 기준 삼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라지지만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사라를 장사 지낼 땅으로 샀다는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잦은 테러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검문 검색으로 인해 헤브론시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급한 때입니다. 헤브론에서 KRM 뉴스 명영주입니다. 예, 이처럼 세계유산 공동등재가 또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비단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비근한 예로서 한국과 중국,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세계유산 공동등재가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어떤 무제한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영역의 확대는 그곳에 다양한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뛰어난 보편적 가치, 즉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그 오유보이를 보기 어렵게 하는 그러한 또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락적으로 공동등재를 추진하게 되면은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유산 내용만을 포착을 해서 아마 등재를 할 것이고, 그러면 뭐야 이거 뭐 이런 것이 있어 라고 허탈감을 느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점재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총괄해서 관리할 것인가, 구성유산의 어떤 소재가 공간적으로 상당히 넓고 내용도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것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